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별로 존경하진 않지만 아주 재미있는 친구 하나 데려왔습니다. 지금 방금 비전 택시대학 총장 업무를 수행하고 저한테 바로 합류한 정태성 비전 택시대학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성이라고 그러고요. 교수님을 안 지가 한 10년 정도 돼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이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뭐 배우기도 하고, 주로 이제 배우는 입장이죠.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초대해 주셔갖고, 택시 운전 마치고 지금 방금 도착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저 혼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쓴 청춘 경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고 제 고향에 가서 이렇게 또 답사도 하고 발전소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정태성 총장하고 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건 사고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사건과 사고의 합작품 속에서 제가 몸으로 깨달은 체험적 지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정태성 총장도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사건을 일으켰어요? 사고 당한 거예요? 그게 사건 반이고 사고 반이고 그렇죠. 제가 이 정태성 총장 와이프 이름이 추사 김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전화로 확인하고 있어요. 이게 사건인지 사고인지. 근데 아무튼 사건은 내가 일으킨 거고 사고는 내가 당한 거잖아요. 이제 각성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 소설가 중에 마크 트웨인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육체적으로 태어난 날이 생일이고, 그죠? 또 한 번의 생일이 있다는데 그 두 번째 생일이 뭐냐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살아가면서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고 각오를 하게 되는데 그게 각성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각성 사건 한 10가지 정도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각성 사건은 네, 보통 이제 고향 출신지 하면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도시냐, 농촌이냐. 어촌, 뭐, 그런 데도 있겠지만, 교수님이 이제 농촌 출신, 도시 출신은 아니잖아요. 충북 음성 그 고향이 어떤 데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건 각본에 없는 질문인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음성은 내가 중학교 때까지 자랐던 그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식생태학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어렸을 때 자연에서 제 몸이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개구리 뒷다리도 잡아서 구워 먹어보고, 그 다음에 뱀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메뚜기 잡아먹고,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아무튼 이렇게 자연에서 유기농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성인이지만 야성미를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지성이 너무 책상에서 길들여져가지고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생에서 자라는 그 야망, 야심, 어떤 꿈을 향한 욕망 이런 게 야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성인도 야성을 겸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시골 생활이 좋은 점도 있지만 만약에 도시에서 생활하면 또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단점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단점은 뭐냐면 그 자연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도시를 모르시잖아요. 도시를 왜 몰라? 지금 잘 알고 있지. 네. 엉뚱한 질문 그만하고 빨리 내가 아까 가르치던 대로 질문을. 네. 교수님이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온갖 이제 뭐 자연하고 벗삼아갖고 뭐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연배 정도 되시면은 한 70%가 농촌 출신이 아닐까. 네, 그렇지 않을까요? 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경험 끝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자연에서 크게 됐는데, 제가 자연에서 배운 지 한 가지만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그 중에 여러분 고엽나무라고, 정태성 총장 고엽나무 알아? 네, 알죠. 네. 아는 게 꽤 있네. 그래도 내가 보니까 네. 감나무와 고엽나무가 있는데, 고엽나무는 이렇게 도토리처럼 조그맣게 열리는 그 감이에요. 근데 고엽나무 줄기에다가 상처를 낸 다음에 감나무까지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꽁꽁 쪄매는 거를 젖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고염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감나무 가지에서 감이 열릴까요? 고염이 열릴까요? 그건 모르죠. 모르죠. 예. 네. 그러니까 시골 생활을 안 해봐서 네. 감이 열려요. 예. 그래서 내 몸에서 상처를 낸 다음에 내가 원래 꾸었던 꿈이 요만한 도토리 많았는데 이 꿈의 10배가 더 큰 꿈의 열매가 열리는 거는 다른 사람의 꿈을 자꾸 내 몸에다 꾸어다가 심어가지고 꿈을 잉태시키면 내가 본래 품었던 꿈의 사이즈보다 10배나 더 큰 꿈의 열매를 열릴 수 있다는 게 바로 고음나무가 전해주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자연이 준 많은 깨우침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제가 지식생태학적 상상력을 갖게 된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가정 형편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로 유명했던 이 수도꼭지 만드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수도꼭지가 아니고요, 전기 만드는 수도공고에 입학을 했었는데, 예, 그때 또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예. 왜 집안 형편이 어려워갖고 이제 공고를 가셨잖아요. 예. 근데 공부는 어느 정도로 하셨어요? 공부는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 전교에서 탑 10 안에 들어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전교 10등 안에 네. 드셨네요. 그러니까 머리는 있으신 분이에요, 일단. 머리는 있으시고. 그런데 꿈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꿈이, 예. 이제 공고 가셔갖고 뭐 공장에 취업하는 게 꿈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예, 꿈이 아니지. 예, 네. 그냥 중학교 때는 어떤 꿈을 갖고 계셨어요? 사실 꿈이 없었어요. 꿈이라는 단어도 몰랐었고, 그냥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게 꿈인 거고, 그래서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인문계고등학교를 못 가고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용접을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전 세계에서 유명한 용접공 출신 3명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혹시? 정태성 총장? 내 강의를 많이 들어서. 네. 누구야? 글쎄요. 엘빈 토플러. 그 유명한, 네. 두 번째 용접한 사람 브라이언 트래시. 예. 그리고 세 번째 용접한 사람 유영만 교수. 네. 이 세 사람이 용접을 했던 사람. 나 혼자 용접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가운데다 엘빈 토플러, 왼쪽에다 브라이언 트래시, 오른쪽에 유영만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용접공.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용접을 해야 된다. 이런. 응? 수도공고 다니실 때는 공부를 좀 잘하셨나요? 공부가 별로 이제 재미가 없어가지고 공부할 시간보다 주로 이제 실습장에서 용접 실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는 시간보다 현장에서 이렇게 기술을 익히는 데가 바로 공업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배웠지만 제 인생의 첫 번째 실패 체험은 용접을 하다가 온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철판에 이렇게 구멍이 크게 뚫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떨어진 것 승질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용접봉을 녹여가지고 철판에다 구멍을 크게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철판만 생각하면 뭐가 연상이 되냐면 보름달이 연상이 돼요. 정 총장 혹시 철판을 생각하면 보름달이 연상이 돼요? 아니요, 저는 쭈꾸미 철판 볶음. 철판 볶음이 생각나죠. 네. 그 수도공고에서는 유명한 선후배가 많아요. 네. 딱 두 분만 소개시켜 주세요. 유명한 선후배? 네, 수도공고 출신의 좀 친하신 분. 후배는 우리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가 이제 수도공고 후배고, 선배는 솔직히 말해서 선배한테 저는 엄청나게 많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 만나면 아마 나한테 많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은 나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공고 다니면서 그런 아름다운 추억도 갖고 있고 또 무기정학도 맞고 같은 음주 이런 걸로 또 저 담 넘어가다 걸린 적도 있고 아무튼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회색빛 청춘을 보냈던 이 공고 시절이 돌이켜보건대 그 당시에는 나한테는 엄청나게 곤경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고2 때 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한테는 굉장히 회색빛 청춘이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곤경도 풍경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용접 실패하고 나서 시를 하나 썼는데 읽어줄까? 네. 내가 시인인 거 잘 모르지. 네. 물론 시인이 시인 될 수 없음을 시인하고 있는데 아무튼 용접 시를 읽어줄게. 네. 내가 쓴 시예요. 철판 함부로 만지지 마라. 너는 철판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시. 네. 자, 졸업을 하셨죠?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셨죠? 졸업을 이제 해야 되니까. 네.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유흥가의 무대,
평택 송탄에 가서 제가 2년 동안 밤무대에서 1년 놀았구나. 1년 거기 이제 평택 화력발전소에 갔거든요. 졸업을 하고 평택에 간 이유는요. 이유라기보다 졸업을 하면 이제 무조건 한전에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장학금도 주고 먹여주고 재워줬으니까 그 대가로 9년 동안 발전소에서 근무를 하면 군대를 안 가는 이런 걸 정말 월급도 나오죠. 월급 나오죠. 네. 방위산업체에 근무를 했었는데 근데 너무 일찍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다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날 밤 가서 평택, 송탄 이런 밤무대에 가서 술 다 먹고 한 달간 라면 먹다가 막 이렇게 버티면서 살다가 우연히 제가 그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이 저한테 잘못된 꿈을 품게 만든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또 역사적 사건이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다시 태어난데도 이기를 뭐 이런 책인데 그게 저한테는 이제 그 각성 사건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됐었어요. 예. 사실은 이제 체험수기라든지 그 합격수기 보면 굉장히 좀 재밌어요. 막 구구절절하고 나도 공부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왜 그 책이 가슴에 와닿나요? 나한테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공고생이 서울고시를 패스했다는 것은 나한테는 엄청난 그 새로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길을 누가 알려준 거냐면 책이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읽고 이제 고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사표를 써가지고 책상에다 넣어놓고 저 1년 동안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을 들어가면서 독학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면서는 용접하느냐고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저한테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고문이에요. 고문이 뭔지 알죠? 고문 공부하는 정말 고문당했어요. 그 책 읽다가 무슨 한글 히브리어도 아니고 막 이상한 문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 다 독학을 해서 이제 서복고시를 패스하는 방법은 법학과나 이런 행정고시, 행정학과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저의 역사적인 포인트였던 또 하나의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사실을 포기하시고 네. 아무래도 계속 보셨으면 아니, 지금 사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고시 공부하려고 이제 네. 법학과를 못 가서 네네. 이제 교육 한양대 이제 법학과를 가려고 그랬는데 성적이 안 되셨고 성적이 안 돼서 네. 그 성적이 되는 데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교육공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분야 행정고시가 있어요, 시험에. 그래서 저쪽에 가면은 교육 분야 행정고시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천만다행으로 한양대 교육공학과가 당시에 미달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해서 교육공학과를 다니다가 이제 고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고시 공부가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그죠? 재미없는 공부를 내가 평생 하는 게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고시 공부하던 책을 이제 다 불살라버리는 또 하나 역사적인 사건을 감행합니다. 그게 바로 저한테는 각성 사건 4번째 해당하는 분서갱유 사건이에요. 교수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내가 공고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다음에 사실을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다음에 대학교는 어디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이런 것들을 상담하거나 고민하셨잖아요. 네. 상담해주는 주변의 멘토나 친구나 그런 분은 안 계셨나요? 네, 그런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그냥 혼자 다 한 거고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그냥 나한테 그 도움이 됐던 유일한 자문 그 멘토는 책이었었어요. 책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고 어느 일정 시점까지는 거의 의사결정을 뭐 한전을 수도공고 가는 것도 집안 형편 때문에 내가 결정한 거고 그 다음에 수도공고 가서 술 먹고 애들 졸업한 것도 내가 결정한 거고 무기정학 맞은 거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결정한 거고 평택 화력발전소 가서 그 밤무대에서 놀았던 것도 내가 결정한 거고 고시 공부하는 책을 우연히 본 것도 내가 결정한 거고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린 것도 한양대학교로 온 것도 운명의 선택 내가 한 거고 그 다음에 고시 공부를 포기하고 책을 부살라버린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결단을 내린 것도 내가 한 거고 아무튼 그 중요한 순간에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서갱유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공부인 건지를 이제 그때부터 재미있는 책을 엄청나게 읽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10대, 20대는 뭐 선생님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멘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상의를 하는데 교수님은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 주도적인 그런 삶을 아마 개척해 나가신 그런 뭐 단초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근데 이제 교수님한테는 특별한 교수님만의 뭐 닉네임 비슷한 네. 뭐 브랜드가 있잖아요. 무슨 뭐 산부인과? 네. 네, 네. 지식 산부인과 의사, 뭐 지식 생태학자, 학습 건강 전문 의사, 뭐 이렇게 세계 최초의 이름을 갖고 사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변에서 저를 알아주질 않아요. 산부인과 의사 협회에서 너도 의사냐 그래서 의사다 그랬더니 그럼 의사 자격증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야, 내가 만든 건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냐. 그래도 자격증이 없으면 나보고 자격증을 따라 그러고, 트위터에서 나보고 의사냐고 자꾸 물어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야, 저 색채의 마술사 샤가른 그런 마술사 자격증이 있냐? 응? 마술사 자격증이 없잖아, 걔도. 윤봉길 의사는 막 의사냐? 그랬더니 더 이상 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 친구가 나보고 이제 그럼 교수님은 의사라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대중을 상대로 공개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 사과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있더라고요. 공하고 개하고 사과가 하나로 붙어 있는 그걸 딱 보여줬더니 교수님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네. 재수없는 전문가들을 처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수없게 대응을 하면 돼. 저는 그런 거를 놀랍게 깨닫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예. 교수님은 이제 상상력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자연에서 생활하시고 그다음에 혼자 스스로 결정하셔야 되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뭐 상창교는 어떤 의미예요? 상창교요? 네. 제가 또 신천지 종교는 아니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르치는 종교 상창교.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해보니까 체험을 해보니까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을 갔다가 유학을 또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지고 정말 은인들 덕분에 유학을 갔다가 이제 삼성에 와서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석사, 박사가 돌석자, 열불박자라는 걸 알게 됐고, 진짜 상상력은 나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상상력이지, 그래서 인간한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체험으로 해본 각성적 깨달음을 가지고 나만의 독특한 상상력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창의력을 개발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건데, 그걸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상창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교주가 많이 모집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태성 먼저 일단 종교 이번 주일 예배 상창교에 좀 나와서 예배를 하고 많은 저 신도들 좀 꼬셔가지고 유영만 교수님의 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진 신작급도 있죠. 신작급. 네, 몇 명. 네. 그 중에서 저도 한 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고생이 석사까지는 좀 쉬워요. 교수님이 결정적 한 방을 터뜨린 게 저는 미국 가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거. 여기서 이제 인생 역전이 저는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사생을 조금만 말씀을 해주세요. 네. 플로리다인가요? 네,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가서 정말 저의 지도 교수님 돌아가셨지만 로버트 M. 몰간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저를 전적으로 신뢰해 주시고 연구실도 이렇게 내주시고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분이고요. 저의 인생의 정말 최고의 멘토였었고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준 또 우리 한양대 교육공학과의 호은나 교수님과 우리 김종량 이사장님들 다 이런 분들 덕분에 제가 이제 오늘날 한양대학에 이렇게 대학 교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학 시절에 저는 제가 해볼 수 있는 공부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저는 새벽 5시까지 책을 읽고 4시간 잠깐 잔 다음에 9시에 다시 기상해서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9시 취침, 5시 취침, 9시 기상. 그럼 4시간이잖아요. 그걸 10년 동안. 그래서 5, 2, 9, 4, 10. 제가 10년 동안 5시에 잠을 자고 9시에 일어나는 이런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비정상. 예? 그래서 1만 시간 법칙처럼 10년 동안 그렇게 책을 엄청나게 읽고, 정말 책 읽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유학 시절에 원 없이 읽었고, 공부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와줬던 저의 스승님들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생활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책상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저 책상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마치고 이제 삼성 인력개발원에 입사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저한테는 큰 각성 사건의 이제 6번째 해당하는 거죠. 네. 교육공학을 이제 전공하셨는데 유럽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은데 왜 하필 또 플로리다 주립대입니까? 네,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전폭적인 장학금을 주겠다.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생활비도 조금씩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사실은 저 북쪽의 추운 지방에 가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냉소적인 비판적인 교육공학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학비도 엄청나게 비싸고 또 거기서 공부하다가 굶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스폰서십을 해준다는 플로리다 주립대학, 또 교육공학 그러면 플로리다 주립대학이 굉장히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를 했던 게 인생에서는 저의 지적 영역을 깊고 넓게 확산 심화시켰던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었죠. 보통 이제 삼성 그룹 차원에서 외국에서 학위를 따신 분은 삼성에서 스카우트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교수님은 뭐 삼성에 취업하겠습니다 하고 원서를 들고 찾아간 건가요? 아니면 삼성에서 인재다 갖고 뭐 이렇게 스카우트 한 케이스인가요? 네. 다행히 그때 삼성에서 이제 제가 있는 학교에 연수생을 보냈었어요. 그 연수생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코디네이터로 한 과목 강의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 사람들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폭적인 이제 제안을 받은 거죠. 유 박사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삼성인력개발원에 가서 일을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고민을 좀 했었어요. 미국에 좀 더 있으면서 공부를 더 할까 하다가 한국에 빨리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제 삼성에 입사를 하게 된 거고 차 살 돈이 없어서 그 친구한테 한 300만 원 꺼가지고 엘란트라가 것 같아요. 네. 엘란트라 사가지고 끌고 다녔던 그 삼성에서의 5년은 제가 보기에 제 인생에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줬던, 거기서 저는 진짜 체험, 제가 요즘에 체험을 강조하는 이유도 체험이 없는 그런 개념은 관념이라고 생각하고 개념이 없는데 체험이 많은 사람은 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융복합 됐을 때 엄청난 창조적인 융합이 일어난다는 것을 삼성에서 배웠고, 그리고 책상 지식이 얼마나 무력하다는 것도 뼈저린 통찰을 줬던 것이 저는 이 삼성에서 5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보통 이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학위를 취득하면은 보통은 학교에 남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5년간 현장 경험을 하신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삼성에서 이제 5년간 돈도 많이 버셨을 테고, 대우도 좋았고, 그래도 학위를 받으셨으니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싶은 생각은 있으셨잖아요. 이제 원래 저의 꿈은 이제 박사까지 했으니까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가서 일하고 싶은 데는 학교였었어요. 그래서 직장에 간 이유는 이제 현장 체험을 해봐야 그 살아있는 어떤 깨달음이나 지식을 아이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운 좋게 저는 박사를 마치고 학교에 바로 못 가고 현장에서 5년 동안 경험했던 것들이 오늘날 제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책을 쓰고 있는 작가로서 또 외부에 이렇게 공감력을 줄 수 있는 강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원동력을 줬던 게 저는 삼성에서의 5년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교수님, 이건 번외 질문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학사 맞추면 바로 석사로 가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직장생활 좀 한 다음에 또 석사하기도 네. 하고 그래요. 네. 어떤 면이 더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쭉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학부 졸업하고 취업한 다음에 다시 또 현장에 있다가 깨달음을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그럼 왔을 때 이제 석사학위를 할 수도 있고, 석사 마치고 또 이제 조금 현장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현장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몸으로 스스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분야를 공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이런 게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한테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이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스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물을 주면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문제의식이 없는 놈한테는 뭘 집어넣어도 이게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말 현장에 있으면서 본인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내가 별로 가르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 철학이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뭐 학사, 석사, 박사의 차이점이 뭘까요? 근데 공부 많이 했다는 건 알겠는데 또 특별한 차이점이야. 특별한 차이점은 예를 들면 내가 파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파리학과 학사가 되면 이제 제가 한양대학교 와서 깨달은 게
이제 저의 각성 사건 한 7번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양대학교 와서 깨달은 게, 이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응? 그래서 파리학과 1학년 때 가면 파리학 개론을 배우잖아요. 2학년 때 파리 앞다리 이론, 3학년 때 뒷다리, 4학년 때 인턴십하고 졸업하면 파리 학사가 돼요. 학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모든 걸 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사의 정확한 정의는, 들은 적은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이게 학사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지적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석사과정에 가면 이 파리를 통째로 연구하지 않고, 이 앞다리를 떼가지고 실험실에 가서 2년간 관찰한 다음에 이런 논문을 써요. 파리 앞다리의 움직임이 파리 몸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그러면 이제 앞다리를 떼가지고 실험실로 갔기 때문에 이건 죽은 다리예요. 죽은 다리를 2년 동안 연구하면 이제 파리를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석사는 다행히 이제 뭘 모르는지 알 것 같다. 이런 깨달음을 얻어요. 참고로 이 앞다리 전공한 석사한테는 절대로 뒷다리를 물어보면 안 돼. 이 사람은 앞다리 전문가거든. 이때부터 이제 전문가끼리 소통이 안 돼요. 자, 그러면 태성이도 박사과정 들어갔다 중간에 나왔잖아. 네. 파리학과 박사과정에 가면 이제 앞다리 발톱을 전공해가지고 발톱 성분이 앞다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런 논문을 쓰고 이제 졸업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남들도 다 모르는군. 이렇게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나같이 이렇게 이제 파리학과 교수가 되면 앞다리 발톱에 낀 이제 때를 벗겨가지고 때를 전공해요. 그래서 막 때도 까만 때도 있고, 뭐 태성이는 노란 때 학파, 나는 까만 때 학파인데 이 때끼리 또 소통이 안 돼. 막 니 때가 더 까마냐, 뭐 때 까만 진리설과 노란설 이런 걸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는 어차피 모르는 거 끝까지 우겨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 대학 교수가 된다는 설이 있어요. 자, 이제 외국에서 미국 가갖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삼성에 취업하고 이제 대학 교수가 되셔갖고 탄탄대로 길을 가다가 중대한 또 기로에 또 쓰게 되죠. 네. 그 사건이 또 굉장히 교수님 인생에 큰 뭐 전환점이 될 것 같았었는데요. 네. 그 사건이 또 뭘까요? 그게 2007년도 내 기억에 4월 11일 날 YTN 뉴스에도 제가 동영상 파일을 갖고 있어요. 45세 나이가 밝혀지네. 그때 2007년 45세 유모 씨 밤 12시 50분 분당 수서국들에서 차가 전복돼서 제 차가 끌려가는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갈비뼈 양쪽에 7개 5개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목이 안 돌아가고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곡선이 직선으로 바뀌면 사람이 한순간에 죽음에 이를 수 있구나.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또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갈비뼈가 아프니까 갈비뼈 전문 의사가 와가지고 이 사람은 갈비뼈만 보고 가시더라고요. 흉부외과 의사가. 팔이 끊어질 정도로 아파가지고 이 팔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흉터가 있는데 이것도 네. 팔뼈는 자기 전공 뼈가 아니라고. 네. 다른 데 보지 말고 근육을 잘 보라고. 근데 이거는 뭐 공고 다닐 때 뭐 철판에 긁힌 네. 그래서 이제 목이 아파가지고 목 좀 봐달라고 했더니 그건 또 신경외과 의사가 본다고 그러고. 아무튼 전문 뼈 전공 부위별로 자기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디가 아프냐면 목뼈하고 갈비뼈 사이가 아프고 막 팔뼈와 갈비뼈 사이뼈가 아파 죽겠는데 사이뼈를 전공하는 의사가 병원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세계 최초의 전문가가 사이 전문가를 만드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전문가와 전문가 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전공하는 전문가. 그래서 내가 호모 디페랑스라고 호모 사피엔스의 다음 호모 디페랑스 이런 걸 만들었어요. 자, 우리는 택시기사답지 않은 택시기사, 정치인답지 않은 정치인, 교수답지 않은 교수들을 또 좋아해요. 교수님을 보면은 교수답지 않은 그런 행동을 좀 하시거든요. 왜냐? 책상에서 공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공부를 하시는데 또 험지, 또 남들이 안 가는 곳, 가기 힘든 곳에서 또 도전을 하세요. 뭐 사막이라든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정태성 총장하고도 예전에 2015년도로 기억되는데 킬리만자로 같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을 뻔했잖아요. 킬리만자로에 가서. 그런데 저는 2012년도에 사하라 사막에 가서 인생 그때가 제가 50대 이제 전후를 해서 이제 50 전반전을 뛰었으니까 후반전 어떻게 뛸 것인지를 사막에 가서 6박 7일 동안 250km 마라톤을 뛰다가 죽을 뻔한 체험을 하고 다시는 안 가기로 결심하고 쓴 책이 있어요. 울고 싶을 땐 사하라로 떠나라. 저는 사막에서 6박 7일 동안 250km 마라톤을 뛰다가 3일째 되는 날 제가 한계가 와가지고 10분간 고민하다가 레이스를 포기하고
세계적인 명언을 남기고 왔어요. 그게 어떤 명언이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책상에서 배운 명언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았는데 그걸 믿고 진짜 그 말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를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다행히 저는 한계에 몸으로 도전해보니까 한계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한계가 와요. 그때 포기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이런 엄청난 체험적 지혜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 최초의 전대미문의 새로운 명언을 남긴 거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이거는 세계 최초로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이 남긴 명언이에요. 제가 봤을 때 교수님은 좀 독특한 대학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려운 환경, 시골 환경에다가 공고생 출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지만 현장 경험이 또 풍부하세요. 도전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교수답지 않은 교수. 저는 교수다운 교수를 싫어해요. 요즘, 정치인다운 정치인 너무 싫잖아요. 그 사람은 정치인 같지 않아요. 교수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택시기사한테도 이야기를 걸어주시는 분. 그래서 감동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얘기 좀 하자고요. 이제, 네. 교수님이 이제 또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하신 게, 그 다음에 책을, 남들이 읽는 것보다 굉장히 또 빨리 쓰세요. 그 책 쓰는 기계? 네. 네. 근데 그래서 지금 82권인가요? 89번째.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책 쓰는 속도가 읽는 속도보다 빠르다. 언제 또 썼냐? 뭐 어떤 책을 공장을 차렸냐? 아니면 조교를 동원해서 같이 쓰냐? 자료 정리에 도움을 준 조교 A양에게 감사한다. 서문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대학 교수가 쓴 책에 보면. 그러면 조교 A양이 책을 다 썼다 이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조교하고 책을 쓰기 몇 권 있는데 한두 권 정도. 그러면 거기 조교들 이름을 다 같이 내주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제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명사이기도 하거든요. 동사가 아니라 명사. 그래서 저는 저의 체험, 깨달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책으로 남기는 게 저의 또 굉장히 중요한 일상생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의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하나는 책 100권, 정년 퇴임 전에 100권 쓰는 건데 아무튼 언젠가 크게 한번 걸릴 거예요. 계속 쓰다 보면 언젠가 걸려요. 예. 그러면 이제 그 100권 쓰는 걸린다는 게 구체적인 표현이 뭐죠? 뭐 베스트셀러에 걸리기도 하고 네. 용기책도 엄청나게 팔렸어요. 제가 사실은 번역가로 유명했지만 번역해봐야 남는 건 없고 아무튼 인쇄 계약 잘못해가지고 출판사한테 고소당이다. 좀 쓰레기 출판사 사장도 만나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책을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쓰는 이유는 저는 책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알았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를 또 우리 젊은 청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인쇄를 모아가지고 또 정년 퇴임할 때 저의 장학재단을 만드는 게 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자꾸 열심히 써서 지명도가 높아지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유혹의 손길이 계속 와요. 정치권에서. 제가 정치에 관심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저는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책이 다 표절이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가면 표절죄로 걸려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렐프 윙이 남긴 명언이 있어요. 독창성이란 들키지 않은 표절이다. 그리고 피카소 형님은 또 훌륭한 예술가는 가까운 데서 카피 뺏기고 위대한 예술가는 멀리서 스틸 훔쳐온다. 그래서 저도 책을 쓸 때 주로 멀리서 훔쳐다가 이거 소스를 안 밝히고 멀리서 훔쳐다가 리믹스 뒤섞어 버리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소스가 박멸되고. 그래서 저는 표절 전문가라서 피카소 형님의 글을 보고 이렇게 표절했어요. 석사는 가까운 데서 베끼고 박사는 멀리서 훔치고. 이거 제가 세계 최초로 석박사의 차이점을 연구해서 밝혀낸 거거든요. 네? 아무튼 이걸 계속 표절하면 주말에 책이 한 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책을 쓰고 있어요. 교수님 정년이 지금 한 몇 년 남았잖아요. 한 7년 정도, 아니야. 한 6년 정도? 밝힐 수가 없어요. 네, 정년이 좀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요, 교수님이 정년 때까지 100권을 채우실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정년 퇴임하고 더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을 가장 괴롭히는 행동 딱 하나. 교수님한테 책을 못 쓰게 하는. 그럼 교수님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책 쓰는 게 조금 즐거우신 것 같아요. 자, 여태까지 교수님은 이제 10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주제가 뭘까요? 네. 지금 제가 경험한 것들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잖아요. 당시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고통이었었고 엄청난 곤경이었었거든요. 근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곤경들이 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되는구나. 아,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쌓았던 이런 아름다운 경력들이 옛날 힘들었을 때 경험했던 역경 덕분이구나. 그래서 역경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꼴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역경 덕분에 내가 이렇게 남다른 생각을 갖게 됐었고 또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한마디만 딱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앉아서 논리적인 서유를 하고 뭐 생각 바꾸는 연습을 해봐야 안 바뀌고 그냥 간단하게 하루 일과를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삶의 일상, 구체적인 하루하루의 행동 이런 것들이 바뀌면 그것의 결론으로 내 머릿속에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결론이다. 그래서 이 정태성 총장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약간 생각이 비정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는 정상적인 사람 좋아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과 밥을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상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어제 이제 갑자기 불러주셔가지고 저한테 모든 질문 권한을 다 주시지는 않으시고 한 10가지 대충 내가 마련할 때니까 너는 그냥 들러리로서 약간 안 오려고 그랬어요. 왜? 안 오려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또 좀 다른 사람이 부탁해서 안 가죠. 네, 제가 왜 갑니까? 근데 교수님 한번 뵈러 왔어요. 여기 그냥. 유영만의 청춘경영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른 책을 읽어보신다고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경험했던 각성 사건을 저의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긴 하지만 이 정태성 총장이 자꾸 몸을 더듬고 있습니다. 몸이 탐나는 것 같아요. 유영만의 유튜브 좋아요하고 구독은요 기본 메뉴예요. 기본 메뉴.